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3주차입니다. 오늘은 연구 설계, 리서치 디자인을 연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연구 설계의 단계들을 배우겠습니다. 총 8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반복해서 계속 이 단계들을 밟아 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연구 문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의 연구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연구 주제는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본 대로 연구 문제는 반드시 왜?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 라는 질문은 원인과 결과 관계를 탐구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존 연구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던진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존의 학문의 그 연구들은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 기존의 학자들은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를 먼저 조사해야 합니다.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기존의 학자들이 이미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은 해답을 내놓았다면 굳이 내가 이것을 다시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 만족할 만한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는 그런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설의 설정입니다. 가설은 지난번에 말한 대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던진 연구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답이 맞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변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한 대로 가설에는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되는 독립 변수와 결과가 되는 종속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설에는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이 두 변수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개념적 정의는 그 개념에 대해서, 그 변수에 대해서 일반적인 서술을 하는 것이고, 조작적 정의는 그 변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측정 지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사례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연구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로 양적인 연구를 할 것인지 질적인 연구를 할 것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예상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단계는 이러한 나의 연구가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 이론적인 함의는 어떤 것이 있고, 실제로 정책적인 함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8가지 단계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소개해 가겠습니다. 자, 연구 문제는 반드시 왜로 시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연구 문제는 왜 어떤 나라는 경제 발전을 하고 어떤 나라는 경제 발전을 못하나, 이러한 주제입니다. 즉, 어떤 나라는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잘 했는데 어떤 나라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존 연구를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 기존 연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들을 적절하게 분류를 하고, 세 번째는 이들이 어떤 가설을 만들었는지, 즉 어떤 추측을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네 번째는 이들이 다루지 않은 가설이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이미 다룬 가설이라도, 즉 이들이 이미 설명을 한 것이라도 혹시 새로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면 남들이 세운 가설을 내가 가져다가 쓸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왜 어떤 나라는 경제 발전을 하고 어떤 나라는 경제 발전을 못했냐라는 이 질문에 어떤 기존 연구가 기독교를 믿는 국가일수록 경제가 발전할 것 같다라는 가설을 세웠다면, 그런데 그 기독교를 믿는 그 국가일수록 경제 발전을 한다는 가설을 유럽의 나라에다가만 적용을 했다면 나는 그것을 동아시아의 나라에 적용해서 그 가설을 세워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남이 세운 가설을 내가 새로운 사례를 대상으로 적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남이
세운 가설이 아닌 새로운 가설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내 가설이 새로운 것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 어떤 가설이 나왔고 어떤 이론이 나왔는지를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가설인데요. 한국말로 하면 뭐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할 것 같다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직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추측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국가의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일수록 그 국가의 경제는 더 발전할 것 같다. 이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내가 지금 민주주의일수록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경제는 더 발전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더 발전한다라고 확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벌써 원인과 결과 관계가 나와 있죠, 그죠? 원인은 그 나라의 정치 체제, 즉 민주주의냐 아니냐고요. 그 결과는 경제 발전입니다. 경제 발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자, 그럼 벌써 원인이 되는 변수와 결과가 되는 변수가 나왔습니다. 원인이 되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독립변수라고 하는 이유는 독립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되는 변수는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종속변수라고 하는 이유는 독립변수에 종속되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즉, 독립변수가 변하는 것에 맞추어서 변하는 것이지 자기 자체적으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인은 민주주의, 그 원인을 X라고 하기도 하고요. 결과는 경제발전, 즉 Y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변수를 측정하는 단계인데요. 이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변수를 정의를 할 때는 두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정의는 개념적 정의입니다. 이 개념적 정의는 말 그대로 그 뜻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의 독립 변수인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민주주의란 시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상식적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경제 발전이란 한 국가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 역시 기존 연구에서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쉬운데 두 번째 정의가 조금 어렵습니다. 두 번째 정의는 조작적 정의입니다. 조작적 정의란 건 뭐냐면 실제로 이 변수가 얼마나 값이 큰지 작은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정도를 재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지표라는 것, 즉 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길이를 잴 때 자를 사용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정도를 측정할 때도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그 도구를 지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표 역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스로 개발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이미 개발해 놓은 지표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민주주의의 정도를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가 이 프리덤 하우스 인덱스라는 이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나라들의 데이터가 다 있어서 나라들을 얼마나 민주주의적인가로 점수를 매겨서 카테고리를 매겨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행 연구자들이 이 지표를 이용했다면 여러분들도 이 지표를 이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지표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지표를 이용하겠다 혹은 다른 지표를 내가 직접 만들겠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지표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남들이 이미 많이 사용한 지표라면 틀렸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틀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미 많은
이용을 했기 때문에 나도 따라서 이용했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것은 남들이 많이 이용한, 즉 검증된 지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의 종속 변수인 경제 발전, 한 국가의 경제 발전은 어떻게 잴 수 있느냐, 경제 발전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보통은 1인당 국민 소득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여기서 그렇게 측정을 한다고 그렇게 제시를 하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측정할 지표를 찾을 때는 무조건 기존 연구에서는 어떤 지표를 썼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지표를 사용해도 되고 다른 지표를 개발을 해도 되지만 내가 왜 이 지표를 선택했는지를 정당화해야 됩니다. 왜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지표를 놔두고 다른 지표를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을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설명을 못하면은 이 논문이 과학적으로 이 연구 설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의 와 경제 발전을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작적 정의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작적 정의를 민주주의를 아까 얘기한 대로 프리덤 하우스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고 부패 인식 지수라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프리덤 하우스 인덱스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 연구에서는 그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느냐, 그리고 자기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느냐, 이 정도를 가지고 민주주의의 정도를 측정하겠다라고 해도 됩니다. 실제로 부패 인식 지수라는 것이 또 개발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느냐를 이제 순위를 매기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내가 왜 이 지표를 사용하는지를 잘 설명을 해야 합니다. 즉, 자기의 지표 선택을 정당화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표를 제대로 사용 안 하거나 측정을 잘못했을 때의 경우를 측정 오류라고 합니다. 이 측정 오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잘못된 지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 발전을 측정을 할 때 아까 1인당 국민 소득을 사용했는데요. 1인당을 사용하지 않고 전체 국민 소득 자체를 사용하면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소득은 경제의 규모를 측정하는 지표이지 그 소득 정도, 발전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경제 발전의 정도인 경제 규모, 즉 전체 국민 소득을 인구 대비로 나누어야지만이 국가와 국가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지표가 싫어서 다른 지표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경제 발전의 정도를 인구 대비 승용차의 수로 측정을 해도 됩니다. 그 나라의 인구 1인당 승용차 대수가 몇 대냐, 이런 걸 가지고 측정을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내가 왜 굳이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승용차의 수로 측정을 했는지를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지 못하면 원래대로 남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표를 측정을 해야지, 안 그러면 측정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는 사례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자, 사례의 선택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양적인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사례 수가 작을 경우에는 질적인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경우에든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간에 사례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나의 가설이 더 많은 사례에서 검증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데요? 사례의 선택은 나의 독립 변수의 변이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입니다. 절대로 종속 변수의 변이에 바탕을 두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바로 사례 선택에서의 오류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선택할 때는 나의 독립변수의 변이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의 효능을 알아보고자 할 때 가설은 이 약을 먹었을 때 병이 나을 것 같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독립변수는 약이겠죠, 그죠? 종속변수는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일 것입니다. 이때 환자가 최소한 2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 1명의 환자에게는 약을 먹여봐야 하고 다른 1명의 환자에게는 약을 안 먹여봐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본 사람이 만약에 병이 낫는다면 이 약의 효능을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서는 안 되고 똑같은 환자인데 약을 안 먹었을 때는 병이 안 낫더라라는 것도 같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례가 최소한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즉 약을 먹어본 환자, 그다음에 약을 먹지 않은 환자 2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을 먹어봤느냐 안 먹어봤느냐의 차이는 독립변수의 차이입니다. 즉 이 약이라는 것의 효능을 내가 지금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약이 원인이 되는 거고 병이 낫냐 안 낫냐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이 효능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사례를 선택해야 됩니다. 즉 약을 먹어본 사람 1명, 먹어보지 않은 사람 1명이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어떤 국가의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일수록 그 국가의 경제는 더 발전할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이런 가설을 세웠죠. 이 경우에 독립변수는 민주주의냐 아니냐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례를 선택할 때는 최소한 민주주의인 나라 하나와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많은 나라일수록 좋겠죠. 많이 있으면 좋겠죠. 민주주의인 나라 10개,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가 10개, 이러면 더 좋겠죠. 더 많으면 더 좋고요. 자, 사례 선택에서의 오류.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사례의 선택을 독립변수의 변이가 아닌 종속변수의 변이를 가지고 했을 때는 전형적인 선택 오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사례의 수가 충분하지 않을 때도 오류가 됩니다. 사실 사례의 수와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통계학에서는 자유도라는 것으로 측정을 합니다. 자유도는 n-k-1인데요. 여기서 n은 사례의 수를 얘기하고 k는 독립변수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자유도가 마이너스, 즉 네거티브가 되면 음의 수가 되면 이 리서치 디자인은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사례의 수가 2개다. 그리고 독립변수가 하나다. 그러면 2-1-1은 0이 되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는 되지 않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독립변수가 2개인데 우린 지금 독립변수를 하나로만 설정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독립변수는 여러 개일 수가 있습니다. 내 독립변수가 만약 2개인데 사례가 2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2-2-1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디자인은 아예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례는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단계는 연구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비교 사례 연구를 할 것인지, 즉 질적 연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양적 연구를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비교 정치학에서는 주로 국가 대 국가를 다루는데 국가의 수가 크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편차가 많기 때문에 비슷한 국가들을 모아보면 사실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국가 대 국가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주로 질적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거를 공부를 한다. 그러면 선거는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겠죠. 그죠? 이럴 때는 질적 연구보다는 양적 연구가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자기가 왜 질적 연구를 선택했는지, 왜 양적 연구를 선택해야 됐는지를 정당화해야 합니다.
양적 연구를 하기에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데도 질적 연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는지를 잘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둘 다 하면 아주 이상적입니다. 먼저 양적으로 그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몇 개의 사례를 선택해서 비교 사례 연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아주 바람직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예상되는 결과는 지금 왼쪽에 보면 경제 발전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이제 종속 변수고요. 위쪽에 보면 민주주의냐 아니냐가 독립 변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례는 이 도표에서 보면 두 개인데요. 국가 A와 국가 B가 있습니다. 국가 A는 민주주의이면서 경제가 발전한 경우입니다. 국가 B는 민주주의가 아니면서 경제가 발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상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간의 관계가 분명히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왜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을 이끌었는지, 왜 민주주의가 원인이 되어 경제발전이라는 결과가 나왔는지를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잘 설명해야 됩니다. 그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즉 상관관계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려면 사례가 아주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 2x2, 이 표에 들어가서 그 국가 A와 국가 B의 자리에 많이 들어간다면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 높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례가 아주 많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되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함의입니다. 함의라는 것은 함은 상자란 뜻이죠. 중국말로 한자로 상자 안에 숨겨진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뜻이 아니고 숨어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가 지닌 중요성이라는 뜻입니다. 함의에는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가 있습니다. 이론적 함의란 내 연구가 기존 이론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느냐, 어떠한 새로운 어떤 그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느냐, 뭐 이런 것이고요. 정책적 함의는 내 연구가 실제로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느냐, 이런 것입니다. 자, 이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는 여러분들이 만약 연구 설계를, 연구 제안서를 제출해서 연구비를 받고자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의 연구를 심사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도대체 이 연구를 왜 하는가, 이 연구가 왜 중요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의입니다. 기존에 이미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이 연구는 또 왜 하는가, 이 연구가 왜 새로운가, 기존의 이론에 어떠한 새로운 것을 던져주는가, 또는 이 연구가 정책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가, 뭐 이런 것들이 함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에 반드시 제시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금방 얘기한 대로 이론적 함의는 이론적인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가 기존 이론을 어떻게 비판을 했는가, 즉 기존 이론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또 중요하고요. 이 연구가 기존 이론을 어떻게 방어했는가, 기존 이론을 잘 컨펌 했다고 하죠. 영어로는 이 기존 이론을 잘 확인을 했는가도 중요합니다. 내가 연구를 해보니 기존 이론이 맞더라 라고 주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함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기존 이론이 틀렸더라 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론적 함의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적 함의는 실제 현실에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론적 함의에서 예를 들면 기존 이론에 새로운 사례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어떤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면 유럽의 국가들을 사례로만 연구를 해왔는데 내가 여기에 동아시아 국가들을 사례로 연구를 새로 해봤더니 동아시아 국가들을 위해서 한 사례에서도 기존 이론이 맞더라라는 것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이론적 함의입니다. 정책적 함의는 만약 네가 너희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기를 바란다면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실제로 정책 결정자에게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이 바로 정책적 함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리서치 디자인의 전 단계를 수행을 해봅시다. 왜 어떤 나라는 축구를 잘하고 어떤 나라는 축구를 못할까? 이것이 제가 제시한 연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즉각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바로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연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답할 수 없다면 이것은 좋은 연구 문제입니다. 연구할 가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축구에 관한 연구이지만 혹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즉 정치학에서 탐구할 수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치학에서는 사실은 모든 문제들이 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요인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 학생인 왕타오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죠. 왜 중국은 축구를 못할까?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 문제를 조금 더 일반화해 본 것입니다. 물론 중국도 포함해서 이렇게 일반화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좋은 연구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례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왜 중국은 축구를 잘할까? 왜 중국은 축구를 못할까? 이거보다는 왜 어떤 나라는 축구를 잘하고 어떤 나라는 못할까? 이것이 훨씬 더 일반화될 가능성이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자, 가설을 찾기 전에 기존 연구를 검토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니까 잠깐 찾아봤더니 수십 개가 나오는데요. 이게 보니까 스포츠 사이언스, 그러니까 스포츠 행동과학이라든지 교육학, 관광학, 정치학, 사회과학 이런 분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축구 경기자들이 어디로 이동하느냐를 이제 보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주로 관심이 있었던 그 변수들은 political regime, 정치 체제, 그다음에 그 나라의 국민 소득, 그 나라의 인구 규모, 그다음에 그 나라의 각 지역의 그 축구 그 저기가 축구 경기가 있느냐, 즉 축구 경기 그 리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변수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다 그러면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축구를 잘할 것 같다.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축구를 잘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설을 제시를 해본 것입니다. 이거는 어, 이것도 역시 또 다른 연구입니다. 이것도 이제 통계를 돌려가지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넣어서 이 어떤 나라는 왜 축구를 잘하는지를 설명해 보려고 했던 그 시도인데요.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축구 클럽 팀이 그 팀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성공을 할 경우에 그 나라가 더 축구를 잘할 것 같다. 이런 가설을 세웠는데 정확히 어떤 가설인지는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존 연구를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설을 한번 세워볼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축구를 잘할 것 같다.
자, 우리가 가설을 세울 때 가설 설정의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근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축구 잘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가설을 벌써 반증하는 사례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이 큰 나라, 뭐가 그렇게 축구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다고 해서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벌써 듭니다. 그렇다면 이 가설은 연구할 만한 그 가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성불평등이 심각한 나라일수록 축구를 잘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인 사회일수록 그 나라에서는 축구를 잘할 것 같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성 억압적인 사회일수록 축구를 잘할 것 같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금방 내가 얘기한 대로 가설을 설정할 때는 가설 설정의 근거를 설명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근거를 설명하자면 축구라는 게 주로 남성의 경기이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사회인 경우에 축구가 더 발전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설명은 좀 틀린 것 같지만요. 왜냐하면 요즘은 축구를 여성도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충 이러한 설명이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가설을 우리가 세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변수가 벌써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의 독립 변수인 x는 성불평등이고요. 그다음에 종속 변수인 y는 그 나라가 축구를 얼마나 잘하느냐입니다. 자, 그다음에 측정 지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 그 독립 변수인 성불평등은 글로벌 젠더 갭 리포트라는 즉 글로벌 차원에서 성 격차 보고라는 그,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Y인 종속 변수인 한 국가가 얼마나 축구를 잘하냐는 우리가 피파라는 세계 축구 연맹이라는 게 있죠. 그죠? 거기서 발표하는 순위가 있습니다. 국가별 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몇 위이다, 중국은 몇 위이다. 그 순위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는 아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반드시 X, 즉 나의 독립 변수의 변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독립 변수는 성불평등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개의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성불평등의 정도가 심한 국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불평등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예를 들면 성불평등의 정도가 심한 국가, 예를 들면 한국이라고 치고요. 가정을 하고 성불평등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국가, 예를 들면 뭐 독일이라고 치고요. 이제 그렇게 성불평등의 정도에 따라서 사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사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봤는데 이 글로벌 차원에서의 그 성격차 지표를 살펴봤더니 처음에 이 1등, 2등, 3등 이런 나라들이 성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낮은, 즉 성격차가 굉장히 적은 아주 평등한 나라들인데요. 이 평등한 나라들을 보세요.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뉴질랜드나 스웨덴이나 별로 축구를 잘 못하는 나라들 같죠, 그죠? 독일은 또 축구를 잘하네요, 여기서. 그리고 또 뭐 니카라구아라는 나라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성불평등의 정도가 아주 적을 경우, 즉 성이 평등할 경우에는 축구를 잘 못해야 되는데 독일처럼 축구를 잘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로 이 뒤에 보면은 성불평등의 정도가 심한 나라들 중에 축구를 못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 성불평등의 정도하고 이 축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계학을 배운다면, 지금도 벌써 배웠다면, 뭐 이런 것은 단순하게 통계를 돌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이제
알 수가 있겠는데요. 통계를 돌리기 전에 눈으로 데이터를 살펴봐도 축구하고 성불평등의 정도하고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답이 제대로 생각나지가 않을 때는 문제를 바꿔도 됩니다. 자, 유럽에서는 왜 어떤 나라는 축구를 잘하고 어떤 나라는 축구를 못하나? 이것은 유럽이라는 곳으로 한정을 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리적으로, 지역적으로 이제 통제를 해본 경우인데요. 이것을 물론 이제 통계학에서는 이것을 다 이제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질적 연구의 디자인을 설명하는 단계에서는 이것을 연구 문제 단계에서 통제를 해보는 것입니다. 즉, 나는 유럽이라는 지역에 한정해서 연구 문제를 던질 것이다. 유럽 내에서 즉 비슷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왜 어떤 나라는 축구를 잘하고 어떤 나라는 축구를 못하느냐. 이것이 나의 문제라면 아까 그 큰 문제보다 훨씬 더 좁혀진 문제인데 이 좁혀진 문제가 더 가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또 다른 예를 들면 중진국들 중에서 왜 어떤 나라는 축구를 잘하고 어떤 나라는 축구를 못하느냐. 이것은 경제 발전의 정도, 즉 소득 수준을 통제를 해본 것입니다. 소득 수준이라는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그러면 비슷한 소득을 가진 나라들 중에서는 축구를 잘하고 못하느냐의 차이를 결정하는 다른 원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좁혀서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면 더 좋은 질적 연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자, 내 관심사가 축구라면 이런 건 어떨까요? 왜 중국의 어떤 지역팀은 축구를 잘하고 어떤 지역팀은 축구를 못하나? 중국에도 축구 리그가 있고요. 리그에 많은 지역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 어떤 팀은 잘하고 어떤 팀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이 있다면 이 연구는 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중국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연구해 볼 만할 것입니다. 자, 중국의 축구팀 요번에 2023년에 지금 현재 몇 승 몇 패 지금 그 맨 위에 보면 샹하이 포트라는 데가 25승 5패 그다음에 샹하이 타이샨이라는 데가 25승 8패 뭐 이렇게 샨동이구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맨 밑에는 션전 FC라는 데가 있네요. 그래서 25승이 아니고 맨 위가 17승 3패고요. 맨 밑에 션전은 3승 18패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맨 밑에 보면 제가 예전에 잠시 응원했었던 딸리엔 대련의 축구팀도 있네요. 3승 12패네요. 이런 식으로 랭킹이 일단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각 축구 구단의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외국인 선수는 몇 명 있는지, 그다음에 이 구단의 가치 시가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뭐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보여주는 데이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수들하고 이 팀들의 축구 경기력하고 경기 결과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서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강의는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준 예시를 참고해서 리서치 디자인의 전 단계를 작성해 보는 것인데요. 쉬는 시간 끝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늘 할 것은 내가 제시한 연구 문제에 대해서 가설을 세워보고 그 뒤에 단계들을 다 채워보는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